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왜 나는 상대방에게 휘둘리는 건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이런 소통의 문제는 나이와 국적, 성별을 불문한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타고난 성격을 탓하기도 하죠. 하지만 소통 능력은 기술과 같아서 훈련을 하면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친근하지만 만만하지 않게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를 지키면서 건강한 소통을 알려주는 안젤라 센 영국 공인 심리치료사를 만나봅니다. 네, 지금 영국에서 활동하시는데요. 영국 공인 심리치료사이신 안젤라 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국에서 지금 활동하시는데 한국에 잠깐 다니러 오셨나 봐요. 네, 맞아요. 네네. 이 제가 공인 심리치료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통 심리치료사분들 제가 만나뵐 일이 있는데 공인자가 붙어서 좀 다릅니까? 공인이라고 하면 네네. 일종의 안심마크, 인증마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심리치료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영국의 보건부에서 인정하고 그래서 공립병원에서 근무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공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한국 분 중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공인 심리치료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좀 계십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 일단 영국 내 한인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 분야는 영국인이 주류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말이 가능한 분은 거의 없는 걸로 거의 찾기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안젤라 센 선생님은 영국에서 인지행동하고 인지심리 분야를 공부를 하셨는데 네. 영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20대 저 자신과 타인과 또 세상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데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때 좀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고 또 막연히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다 하는 꿈을 꾸게 됐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잠시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돌아올 수 있는 만큼은 잠시 달아나고 방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네, 그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유럽 배낭여행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또한 졸업을 1년 앞두고 더 넓은 세상을 직접 보고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친구들과는 다른 방식을 택하고 싶어서 휴학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무작정 런던에서 한 달 살기를 시작했죠. 네, 굉장히 낭만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배낭여행, 런던에서 한 달 살기.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문화 충격을 크게 받았고요. 런던에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곳에서 언제까지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아주 단순한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또 공부를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 심리 공부하는 분들이 보면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부터 스터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젤라 센 선생님도 그러셨나요? 그렇죠. 예. 일단 가장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 나 자신이니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도 저 자신과 주위 사람들과 또 세상이 세상과 또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좋을지 나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고 또 돌봐야 할지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마치 아기가 아늑한 자궁을 벗어나서 벌거벗은 채로 세상 밖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겪어보지 못한 중력과 온도를 감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20대에 갑작스럽게 사회에 던져진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부딪히고 상처받으면서 제가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심리치료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어렴풋하게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그런 저의 마음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분야를 잘 택하셨어요. 이게 얼마 전부터 이제 인지행동, 인지심리 이런 심리학 분야가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치료나 심리 상담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시대적인 변화나 이런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신체적인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고 돌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보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2006년인데요. 영국의 정치인이자 경제학자인 레이어드 경의 주도로 처음 이 공공 심리 치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정신건강 문제에서 비롯되는 직접적인 비용이 커요.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거나 직장을 못 아무것도 간다거나 못하죠. 예. 가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그런 직접적인 비용도 크고 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비용 부담 또한 크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그리고 또 복지 서비스를 통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문제이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적이고 효과가 검증된 심리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조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이제 2008년에 IFT라는 국민 상담소가 처음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어요. 아, 영국은 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군요.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보면은 제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신체적인 질병 쪽은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의료보험 같은 것도 정신과적인 거는 사실 혜택을 크게 못 받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네, 영국은 어떻습니까?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서비스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네. 일단 제가 IFT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2008년에 시작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인력이거든요. 전문가 양성. 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각 도시별로 하나씩 네. 해서 굉장히 많은 심리치료사 전문가를 양성했어요. 네. 비용 비용 면에서는 무상이에요. 무상입니까? 네, 무상 진료예요. 오. 어떻게 이게 조직되어 있냐면 한 구당 네. 2개소 정도가 운영이 돼요. 네네. 가령 마포구에 2개, 네. 종로구에 2개 예.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쫙 깔려 있어요. 촘촘하게. 네네. 여기서 자살 문제라든지 아동 학대 문제도 캐치해서 예. 일종의 사회 안전망 같은 역할도 하거든요. 네. 네. 일단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비용 걱정하지 않고 누구나 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내담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요. 그렇겠네요. 네. 너무나 정말 꼭 필요하지 않나. 제 주변에도 얘기들은 안 하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 그게 몸의 질병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영국에서 오랫동안 심리치료사로, 공인 심리치료사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정말 이제 많은 나라, 많은 다국적 또 그런 분들, 또 다른 문화를 가진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이 고민들이 좀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은 뭐 그런 고민 같은 거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고민들은 상관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법과 제도, 종교, 역사적 네. 맥락, 언어, 문화 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나라도 있고 적고 미묘한 그런 나라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 안에서도 문화 차이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대별로 따졌을 때도 지금 네. 20대와 6.25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겪은 80대 네. 거의 외국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의. 예. 정말 다른 상황에서 자라왔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어때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성별, 세대, 사회 경제적인 위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처한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네. 심지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족마다 문화 차이도 나요. 우리 집 분위기랑 너무 달라. 이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이런 경계선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다른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차이를 따지자면 끝도 없이 차이가 나요. 네. 하지만 저는 보편적인 부분이 있다. 아. 왜냐하면 결국은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예. 그렇다면 그 보편적인 고민은 뭘까요? 보편적인 고민은 사람과 부대끼면서 받는 상처죠. 네. 네, 그렇네요. 거의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 이래요. 런던은 300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거든요. 무상 서비스니까 제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네. 그리고 프라이빗 클리닉, 개인 클리닉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분이 오겠죠. 네. 뭐 CEO도 있고 귀족 자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저를 찾아왔다는 것은 그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배우자나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다른 사람과 부대끼면서 휘둘릴 때가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 휘둘릴 때도 있어요. 네.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요. 부대끼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아요. 가령 이런 게 있어요. PTSD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외상 후 스트레스. 네.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진이라든지 그런 자연재해에 의한 그런 트라우마보다 전쟁같이 사람이 엮인 일에 훨씬 트라우마가 커요. 네. 그 후유증도 크고. 네. 사람과 부대끼는 일이라서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휘둘리든 남한테 휘둘리든 좀 중심을 잡고 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싶은데 사람이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같은 고민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뭐 문화에 따라서 좀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좀 다른가요? 네, 이런 보편성은 또 있지만 또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이거든요. 네. 슬프고 외롭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느껴요. 그걸 어떤 상황에서 의미를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게 다를 뿐이지. 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좀 차이를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또 배려해 주기 위해서 어떤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단별로 어떻게 다를까? 한번 그 사회 단면을 잘라서 생각해 보면 가령 한국에서도 청년층을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영국에서도 snowflake, 그 눈 결정체. 네, 왜 그런 그렇게 게 불러요. 붙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부정적인 고정관념 같은 건데요. 너무 오냐 키우다 보니까 너무 여리고 아, 눈을 치열하지 않아. 그냥 스르르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눈송이. 그 유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네. 불러요. 아,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세대와 달라.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른들이 젊은이들 보고 왜 이렇게 나약하냐. 비슷한 그런 맥락이에요. 멘탈이 약하냐. 정신 상태가 그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영국의 어른들도 사실 기성세대들도 젊은이들한테 좀 그렇게 지적을 할 때가 있나 봐요. 비슷하죠. 로마 시대 때도 그랬대요. 네, 맞아요.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이러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사실 옆에서 볼 땐 고민이 아닌 것 같지만 본인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경우 많이 있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담은 보통 몇 분 정도 이렇게 하세요? 상담은 일반적으로는 네. 1회 50분, 1시간 정도로 네네. 보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일반적으로 그리고 10회에서 12회 정도를 받아요. 네네. 그게 한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짜져 있어요. 전 이제 그걸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니까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편화돼 있다는 느낌은 제가 아직 못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인식이 달라져서 이런 심리 치료나 정신과 치료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식이 열리기는 하지만 아직도 조금 바깥에서 알리기는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국은 인식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직장 동료, 옆집 이웃 이런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거든요. 우리가 흔히 몸이 안 좋아서 수액 맞으러 가야지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워낙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졌기도 하고요. 네네.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파티에 갔어요. 그 친구들이 삥 둘러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와인잔을 딱 들고. 네. 그래서 얘는 나 공황장애 때문에 이번에 상담받았어. 다른 친구는 나 우울증 때문에 이번에 또 상담받았어. 이런 상담이 나한테 맞더라. 난 약 먹어. 네. 이런 얘기를 간증하듯이 쭉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한 명이 난 한 번도 심리치료 받아본 적 없는데?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들 이상한 눈으로 왜 너 문제 있어? 무슨 문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문제가 없다는 오히려 게 문제인 거예요. 이상한 거죠. 거의 그런 어. 정도로 보편적이에요. 네네. 그런 고민들을 좀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갖고 있거든요. 그 심리치료하러 오는 많은 영국분들 만나시면서 고민이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제일 많으시던가요? 우울 그리고 각종 불안 장애로 오시는데 사실 이 배경에는 직장 생활 문제, 네. 연애와 결혼 생활 어려움, 남편이랑 소통이 안 된다, 자녀랑 소통이 안 된다, 육아 어렵다, 금전적인 문제 이런 아주 현실적이고 외부적인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또 생애 주기에 따라 그런 고민의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네네. 청년이면 구직이 될 테고 또 은퇴를 할 나이에는 또 건강, 또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걱정 이런 네.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테마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네. 근데 이 문제에 반응하는 방식이 상황을 좀 악화시키고 또 다른 2차적인 문제를 만들거든요. 네. 가령 고통과 괴로움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서 가는 고통만큼만 딱 아프면 돼요. 고통과 괴로움이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죠. pain이랑 suffering인데요. 아. 그만큼만 딱 아파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의 마음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예. 구직이 어려워요. 네. 그러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이런 마음의 작용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괴롭히잖아요. 그렇네요. 끊임없이 따지면서 네. 바꿀 수 없는 과거와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성격을 문제 삼으면서 또 괴로워요. 내가 성격이 이래서 그럴까? 내 성격을 이렇게 만든 부모 때문에 그럴까? 나는 부모 복이 없는 걸까? 이러면 더 절망스럽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삶의 고통은 누구나 있지만 그거를 많이 괴로워하고 덜 괴로워하는 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예.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에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네, 네, 네. 옛날에는 고민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고민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비중이 좀 커진 고민은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이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들이 가령 소셜미디어의 등장. 그게 오히려 연결시켜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 네, 그런 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부정적인 모습은 거기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행복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전제돼 있죠.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가 문제야. 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요. 연구에서도 어떤 연구는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는 나쁜 소식은 주변의 몇 명과 소수와 공유하고 네. 좋은 소식은 널리 알리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쵸. 고민은 친한 사람한테만 털어놓고 좋은 소식은 이제 자랑하고 싶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셜미디어는 자랑의 장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 행복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다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한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표현되는 것이 SNS죠. 네. 그런데 이걸 계속하면서 반복적인 메시지를 자신한테 주입하죠. 다른 사람만 다 행복해, 나 빼고.
나만 괴롭고 나만 고립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필연적으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SNS를 안 하는 게 답일까요?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만큼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네. 나의 주도권을 찾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중독성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 특히 10대 여자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었어요. 거식증도 늘고 우울증도 늘고 많은 부분이 소셜 미디어와 연관되어 있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소통을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의 의식의 흐름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네. 싶은 것만 내가 찾아보면서 우리 각자의 버블에 갇혀버린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서로 연결되지 않고 가까이 가면 미끄러지거나 터지거나.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저는 그렇죠. 또 하나 이런 걸 느껴요. SNS 상에서는 너무 친했는데 막상 만나면 굉장히 어색한 경우도 있고요. 네. 네, SNS 상에서는 너무너무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오프라인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어찌 보면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SNS 안에서 하는 소통 방식은 아주 실제 소통 방식과 달라요. 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저녁 자리에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인스타그램 방식으로 소통을 해요. 나랑. 네. 얘기하고 싶을까요? 싫죠. 나랑 옆에 앉았는데 네. 계속 자기 예쁜 표정 짓고 반응을 기다려요. 그럼 나는 좋아요 좋아요 아니면 코멘트를 해줘야 되는 그게 SNS 인스타그램 방식이죠. 그러네.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댓글을 달아주거나. 그쵸. 그리고 내가 또 포즈를 취하고 예. 이런 방식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체마다 특수한 소통 방식이 있는데 실제와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 그러면은 X 방식대로 또 소통을 해보세요.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게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이고 짧게 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이것도 건강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또 새로운 고민들이 우리 마음에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젤라 센 선생님은 이제 소통이라든가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신데 전문가들도 이런 고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안젤라 센 선생님도 이런 부분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네. 예. 휘둘리는 순간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소통은 기술이거든요. 네. 계속 연습을 하면 늘 수 있는 거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내가 반복 연습을 해도 실수하는 순간이 일어난다. 그러니 실수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으면 소통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겠네요.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나의 못난 모습, 서툰 모습, 어색한 모습 허락해 주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네.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좀 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화적인 원인 때문일까요? 좀 서양 사람들,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소통을 더 어려워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모습이 개방적이고 네. 서로 반말을 하니까 좀 수평적인 관계고. 그런데 이건 한국인의 관점이에요. 네. 서로 반말을 하니까 좀 더 수평적이겠거니. 그런데 실은 그 미묘한 단어 선택이라든지 표현의 차이는 있어요. 영국 같은 곳은 영어로도 그렇죠. 특히 여기는 아직도 귀족이 있으니까 좀 그런 그리고 차이가 있으려나요? 예. 소통이 힘들다, 관계가 힘들다. 그러면 이게 심해지면 사회 불안장애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뭐 대인 공포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임상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정도의 사회 불안 장애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영국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약간 말하는 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클리니컬한 그런 소통에 레벨.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힘든 걸 느끼는 그죠. 사람을 그런 만나는 거 상태. 두려워하는 거죠. 네. 음. 글쎄요. 한 5%? 8명 중에 1명이에요. 10%가 넘네요. 12.5죠. 저는 5% 얘기하면서도 내가 상당히 좀 많이 불렀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좀 늘었던 것 같고요. 특히 대학생이나 젊은 층, 네. 거긴 청년층이라고 하면 만 16세에서 24세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수치가 높아져요. 네. 어떤 연구에서는 청년층에서는 거의 50%나 된다는 데도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거의 80%까지 네.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실 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소통이 안 되면 사실 다른 한 발짝 더 나갈 수가 없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인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렇게 많다. 네. 네. 또 영국을 제외하고 네.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가 있었거든요. 네. 미국, 브라질, 러시아,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 7개국을 상대로 청년층 만 16세에서 26세까지 연구를 했는데 한 2020년 연구예요. 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각 나라별로 큰 차이가 없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대인 공포증, 사회 불안 장애. 를 얘기했고 예. 어떤 특이점이 있다면 미국과 대비했을 때 아시아권 국가의 특수성이 좀 있긴 했다. 이런 네. 연구는 있어요. 그 안에서 뭐냐면 주로 권위자 앞에서 이런 증상이 두드러진다. 네. 상사나 뭐 집안 어른 이런 분들이 되겠죠. 네. 좀 아무래도 좀 수직적인 그런 문화가 그런 요소가 네. 있다고 추정할 수 있죠. 오늘 우리 안젤라 센 선생님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소통이 너무나 중요한데 소통 문제에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소통도 연습을 하면 늘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다시 모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소통과 관계 수업 전문가인 안젤라 센 영국 공인 심리치료사였습니다.